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함께 배우기 또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파트 3. 예. 그래서 지난 이제 두 번의 시간 동안 또 우리가 한번 그 헬스케어 이제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쪽에 공부를 해봤고, 오늘은 사실 이제 제가 원래 기업까지 하나 또 더 분석해서 지난주에 한번 제가 SK바이오팜 분석해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는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요거 이제 관련 내용만 좀 적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업은 없습니다. 기업은 없고 그 여기 FDA 승인 있죠. 우리 의약품 승인 받고 처방 받고 막 그런 구조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FDA에서 나오는 뭐 그런 부분들 1상, 2상, 3상 이런 것들 하고, 예, 거기에 관련된 또 용어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초를 계속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볼 때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더 다진 다음에 중간중간 기업 분석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뭐 치료제들 있잖아요. 뭐 항암제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그 ADC라는 뭐 요즘에 용어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뭐 이런 치료제 같은 것도 하나씩 좀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나중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도 있을 것 같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해드릴 내용은 그 의약품 승인과 처방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FDA가 왜 이게 탄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FDA 역할이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된 게 사실 이런 사고 때문에 그래요. 이게 썰파 실업제라는 사고인데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썰파닐 아마이드, 이게 이제 항생제예요. 우리가 이제 감염되면, 저번에 한번 이제 그 감염 이 항생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감염을 막기 위해 이제 연합군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을 했던 그런 제품인데 저거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률이 줄죠. 항생제를 쓰니까.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연간 25,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감소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저 1937년에 저걸 복용한 환자가 무더기로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왜냐면 원래 알약 형태인데 저걸 시럽제로 바꾼 거예요. 예, 시럽제로. 예, 시럽같이. 예. 우리 옛날에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감기약 중에 시럽 감기약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알약을 바꾼 거죠. 네. 근데 설파닐 아마이드라는 이 항생제는 안 녹아요. 그래서 알코올성 용매인 디에틸렌 글리콜에 녹여버립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디엘리콜 글리콜이 포유류에 독성을 끼쳐요. 네. 그때 이제 저런 거 검증 안 하고 그냥 이제 약을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사건 이후로 독성 검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FDA 승인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보고서나 이런 거 보실 때 독성 검사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저거예요.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독성이 생기면 인간 죽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약이 효과가 있어도 그 독성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독성 검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정도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저런 사고가 나고 나서야 신약 시판하기 전에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법안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거 되게 유명했던 옛날의 사건이죠.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죠. 1957년도에 그 기저계약이라고,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
이제 그 구역질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드니까 그거를 멈추게 해준 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구세주 같은 약이 나온 거죠. 동물 실험도 했더니 안정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낳은 이제 아이들이 기형아가 나온 거예요. 팔다리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8,000명, 48개국에서 12,000명의 기형아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미국은 17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미국은 17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차이가 벌어졌던 게 FDA 약물 심사관 프랜시스 켈리가 이제 미국에 이름이 이게 탈리도마이드거든요. 이거를 이제 도입을 거부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독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안 받는다. 우리 미국에서 하지 마라. 예. 그래서 미국 내 기형아 탄생 비극을 막아버렸어요. 그때 FDA 위상이 이제 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FDA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의 안정성, 유효성, 심각한 부작용 있죠. 이 모든 걸 다 검증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FDA가 했던 역할이고 이제 유럽은 이제 그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이제 제품이 나왔을 때 이 기형아를 막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는 괜찮았는데 이 약을 인간이 먹으면 이제 기형아가 탄생하는 그런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963년도에 임상시험 허가 신청 제도 또 신약 허가 그러니까 그 신약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그 허가해달라 이거 이제 판매하고 싶다 그런 NDA 이런 것들을 당시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FDA가 이제 탄생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하죠. FDA가 참 너무 높아 보이고 문턱이 까다롭고 무슨 저승사자 같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FDA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식약청 있어야 돼요. 약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나 만들어서 판매해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거 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규제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DA 승인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게 더 명분이 강화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제약 산업의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랑 좀 틀리긴 한데 어차피 우리는 제약 시장은 미국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제 당국은 뭐죠? FDA, EMA, 유럽이고 우리나라는 식약청. 규제 당국이 있어서 신약을 이제 승인해 주죠. 예. 그래서 약품 공급사가 요청을 하면 신약을 이제 허가하거나 이제 뭐 아니면 다시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약품 공급사는 이제 신약 승인이 떨어지면 그 신약을 일단 PBM이라는 이제 회사에 등재시켜야 돼요. 여기 로비를 좀 합니다. 얘네가 이제 파워가 되겠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PBM이 의약품 목록에 이 신약을 좀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목록을 보고 이제 의료 서비스하는 업체, 그러니까 업체나 뭐 병원이죠 사실은 의사나 약사가 딱 보고 처방을 해요. 그래서 일반 산업과 달라요. 여기 제약사의 제약사의 그 매출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약사의 매출을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의사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다른 산업과 되게 다른 구조입니다. 의사 처방이 매출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 그래서 의사와 약사 여기 처방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약국 가서 먹는 일반 의약품 말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처방 의약품 시장이 훨씬 크니까 의사가 처방 안 하면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로비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예전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PBM 통해서 로비하고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하면 여기 이제 환자가 당연히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고 그 이제 돈을 환자가 이제 보험료로 계속 내고 있죠. 내다가 이제 어떤 저런 이제 처방받을 일이 생기면 이제 보험사가 대신 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가 제약 산업의 구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그 어떤 제품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랑 완전히 좀 다르죠. 규제도 되게 심하고 의사의 권한이 되게 세고요. 미국은 또 중간에 PBM이라는 독특한 구조의 이런 의약품 목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규제 당국가 PBM 관련해서 좀 더 설명해드리면 이제 FDA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FDA가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판매, 광고, 처방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고, 뭐 미국의 FDA, 유럽은 EMA라고 하고요. 예, 우리나라는 식약처.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를 통과 못하면 뭐 그 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싶으면 저 식약처든 뭐 FDA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미국의 이제 의약품 처방 구조인데, 예를 들면 이제 제약회사가 신약을 만들었어요. FDA 승인 받고. 자, 근데 의사한테 직접 줄 수는 없어요. 여기 사보험 의약품 등재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저게 넣어야 돼요. 저걸 넣기 위해서 뭘 합니까? PBM이라는 곳에 뭐 리베이트 할 수도 있고, 저거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야, 너네 리베이트 하지 마. 예, 이렇게 이제 막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로비를 하는 거죠. PBM에. 그럼 PBM이 이 제약회사의 제품을 보고 고민을 해요. 넣을까 말까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등재한다. 근데 요즘에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그렇고 미국에서 뭐 3대 PBM에 등록됐다 막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게 그거예요. 저게 일단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PBM 등록입니다. 예. 저게 등록이 안 되면 처방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PBM이 화이자가 만약에 뭐 어떤 제품이 나와서 화이자 거를 저 의약품 등재 목록에 딱 올리면 이제 약품을 선택하죠. 의사가 그걸 보고 아, 이 환자한테는 이걸 주자 처방하고, 그리고 보험료를 이제 환자는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값을 이제 보험회사가 지불해 주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PBM은 이제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 업체, 우리나라 말로는 처방약을 이제 관리해주는, 미국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미국 의약품 유통, 그러니까 유통을 중간에서 딱 이제 틀어막고 있는 굉장히 파워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PBM에 로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약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처방의약품 청구 관리, 보험사 대신 처방집도 작성을 하고요. 약국 네트워크와 계약도 체결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세 회사가 제일 중요해요. 미국의 3대 PBM. 미국 처방전의 80%, CVS, 옵텀,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요 세 개 회사가, 여기에 어떤 제약회사의 제품이 등재됐습니다. 뉴스 나오면 일단 좋은 거죠. 저거 이제 의사가 처방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특한 이 PBM 구조. 근데 트럼프는 이 PBM 때문에 약값이 너무 올라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비싼 약을 만약에 등재를 해줘요. 신약 같은 거 비싼 거 있죠. 여기다 해요. 그러면 이 일정 부분 PBM은 이제 수수료를 받거든요. 신약을 처방을 해주면 매출이 많이 나오죠. 매출의 일정 부분이니까. 당연히 PBM은 신약을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그래서 너네들 리베이트 용납 못하고 약값 인하해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BM이 이제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도 등재를 해줍니다. 가격이 훨씬 싼. 예, 물론 아주 무조건 싸면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PBM도 이제 신약보다 좀 싼 복제약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등재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좀 과거랑은 약간 달라진 점이겠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 산업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투자하시기 전에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은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이게 성공률은 다 합치면 임상, 전임상, 동물 실험 같은 거 1상, 2상, 3상, FDA 승인까지 합치면요 7.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신약 개발할 때 평균 1에서 2조 듭니다. 신약 개발 기간 10년 이상. 성공률은 뭐 얼마 안 되죠. 개발 성공 시 근데 엄청난 보상을 받아요. 그죠? 성공만 해주면. 왜냐하면 특허를 보호해 주니까. 블록버스터 신약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 블록버스터 영화 그러죠. 엄청나게 큰 흥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 근데 제약 시장에서는 10억 달러로.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이상 매출이 나오는 그 의약품, 단일 의약품 하나 있죠. 하나. 예. 그 의약품 하나가 10억 달러 넘어간다. 그럼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신약은 그만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독점력이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약 산업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성공 확률도 낮고 돈은 많이 들어가요.
예, 막대한 투자비 들고 오랜 개발 기간 10년 걸려요. 저걸 투입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제약 산업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데 성공하면 꽃길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신약 개발의 과정인데 FDA 쪽입니다. 초기 연구 이제 초기 연구는 뭐냐면 이제 그 임상 일상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질을 발견을 하고 초기에 동물 실험 같은 거 시험관이나 그냥 안전한지를 먼저 봐요. 이거 인간에 넣어도 안전할까? 독성 있나? 예, 효능도 좀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일단 동물 실험을 먼저 해서 예, 이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 들어가기 전에 초기 연구 단계가 그거고 이제 임상 1상부터 2상, 3상 이게 들어가는데 일상은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 수가 적죠. 그러니까 일상은 환자보다는 그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100명이고 일상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전임상은 동물이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투입했을 때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거를 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2상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적 탐색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약물 투여에 따른 이익을 최대화하고 부작용 위험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환자 수가 좀 많아요. 300명까지고 여기서 이제 직접 효능 같은 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임상 기간이 좀 길고요. 제일 임상 2상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약을 얼마만큼 투입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환자한테 도대체 어느 용량 이거를 정해야 돼요. 이걸 죽음의 계곡이라 그래요.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한대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데 이 약물 투여받은 사람이 이익을 최대한 효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그걸 이제 최적의 투여 용량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상당한 죽음의 계곡이다. 이렇게 좀 많이들 지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임상 3상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진짜 큰 환자들 있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게 심지어 3,000명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장기간이에요. 예, 짧은 기간 말고 장기간 동안 효능과 안정성을 둘 다 검증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이게 진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왜냐하면 좁은 대상보단 많은 대상을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이상에서 데이터가 거짓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환자를 모집하고 막대한 비용을 일단 이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 수출, 대형사의 기술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단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검증이 되면 FDA 승인 신청을 하고 6개월에서 10개월 지나면 이제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예, 원래는 1조 넘는 돈이었는데 지금 3조 이상 들어가고 신약 개발하는데 10년 걸리고 아시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한양행도 그 약을 이제 신약 후보 물질 만들었지만 실제 이제 기술 수출해서 얀센에 줘버렸죠. 얀센이 대신 임상해서 이번에 성공한 거죠. 그만큼 돈이 좀 많은 기업들도 그러니까 이 장기간 동안 이 실험을 해서 시험에서 성공하기가 쉽진 않고요. 그래서 보통 큰 회사에 이렇게 기술을 넘기고 나중에 로열티만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FDA 승인 받은 거는 정말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 과정이 각각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보시죠. 1상은 뭐고 2상은 뭐고 3상은 뭐고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 그러니까 초기 연구는 동물 대상 안정성 위주로 예, 그리고 일상은 안정성 위주인데 여기는 이제 사람한테 투입할 때 안전한지. 이상은 안정성은 이제 검증이 된 상태에서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이 환자한테 최적의 효능을 줄지 용량 결정하고요. 이제 3상은 종합해서 많은 환자한테 다 투입을 해보고 최종 권론 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빅파마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빅파마. 이게 증권사 보고서 보면요, 빅파마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사실 이제 제약 이거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도대체 빅파마가 뭐야? 빅파마는 빅파마시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큰 제약사. 말 그대로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입니다. 연간 매출 150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매출 1위부터 10위까지예요. 화이자, 존슨앤존슨, 에브비, 머크, 로슈,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BMS, GSK 주로 다 미국 아니면 영국,
뭐 프랑스, 스위스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는 화이자인데 백신 매출이 감소했고 존슨앤존슨이 좀 좋아졌죠. 그 다음에 머크도 증가했고 머크가 이제 그 알테오젠과 같이 하는 회사죠. SC 키트로다 SC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리고 노바티스가 항응고제로 좀 성장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1등부터, 그러니까 빅파마가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DA 신약審査가 있는데 이 용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는 용어니까 IND는 뭐냐면,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 보면 IND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임상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를 들면 유한양행이 임상 2상을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럼 FDA 신청을 해야 돼요. IND 신청을 하면서 저희 임상 2상 할게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하세요. 그럼 이제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고 임상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NDA는 뭐냐면 신약 신청이에요. 신약. 저 이거 신약 다 만들었으니까 허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임상 전 과정 및 임상 결과 분석 데이터 등을 이제 제출을 해서 안정성, 약물 남용, 특허 정보, 미국 이외 지역에서 또 수행된 이 데이터가 있는지 사용법 이런 걸 총괄해서 데이터를 다 줍니다. 예, 그래서 NDA는 이제 FDA에 승인 좀 해달라. 약을 다 끝났으니까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걸 받으면 FDA가 NDA를 딱 하면요 6에서 10개월 후에 결론을 내줍니다. 보통. 근데 FDA가 어떤 경우는 자문위원회를 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대부분 포함이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고려사항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결론 내기가 좀 어려울 때, 그럴 때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또 의견을 구하는 거죠. 근데 FDA 1차 평가 변수는 어쨌든 생존율, 이 환자가 오래 살아있죠. 그리고 효능이 있어야 돼요. 증상이 암세포 크기가 줄어들거나 합병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FDA가 제일 먼저 판단하는 거는 오래 생존하거나 암세포가 줄거나 뭐 환자가 이제 피해가 없는 거, 뭐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런 이제 허가 프로그램에 또 빨리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게 신속심사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제품은 급하잖아요. 코로나 때 백신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면 가속 승인해버려요. 야, 이거는 우리 빨리 해주자. 이렇게 해서 여러 절차를 없애버리고 빨리빨리. 그래서 그게 4개입니다. 패스트트랙, 가속승인, 우선심사, 혁신신약. 이게 4개로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효능이, 패스트트랙은 효능이 정말 뛰어난데 이거 빨리 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질병. 효능이 이미 입증이 됐는데 그러면 빨리 출시해버려요.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예. 기존 치료제로서 심각한 부작용, 독성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시급한 공공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상황, 동물 실험을 통해 도출한 전임상 결과만으로도 신청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동물 실험만 해도 이게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패스트 트랙으로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혁신신약은 비슷해요. 패스트 트랙과 비슷한데 뭐 요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용어들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인간에 대한 임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은 동물 임상만 해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최소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약간의 좀 차이점이, 좀 더 까다롭죠. 가속 승인은 뭐냐면 의학적 수요가 긴급한 질병에 대한 이제 치료제인데 대리 변수를 평가 변수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아까 임상 3상까지 우리 기간 10년 걸린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제일 긴 게 뭐죠? 암 환자가 전체 얼마까지 살았냐. 이게 몇 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예. 그래서 암 환자의 생존 기간 측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이거 대신에 대리 변수를 넣어요. 이게 너무 이제 증명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 암세포 크기 감소나 이제 암세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생존했냐, 이건 측정 기간이 훨씬 짧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측정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가속 승인한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측정 데이터를 몇 개를 잡아요. 짧은 데이터를. 예. 그래서 해주는 거고, 우선 심사는 뭐냐면 이거 더 좋은 약 같은데, 기존 약보다 이게 더 효능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존슨앤존슨 유한양행 렉라자 있죠.
요게 FDA 승인 받았는데 우선 심사로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4개월 빨리 승인 받은 거예요. 원래 6개월, 일반 심사는 10개월이거든요. 우선 심사는 6개월 만에. 그래서 이번에 렉나자 유한양의 폐암 치료제는 빠른 시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인정받고 우선 심사 통해서 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FDA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혁신 신약이에요. 실제 타그리소가 했던 혁신 신약이 뭐라 그랬죠?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급해요. 우월하기도 한데 근데 반드시 사람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이게 혁신 신약인데 이게 뭐냐면 폐암이 정말 크죠. 연간 180만 명이나 죽고요. 소세포 폐암은 여기 있죠. 작은 세포들 있죠. 예. 근데 비소세포는 하나하나가 크죠. 이거보다.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데 암세포 크기가 이제 작지 않은 폐암이라고 좀 보시면 이게 전체 폐암이 한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타그리소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유한양행의 이제 경쟁사가 된 거예요. 유한양행이 저 타그리스를 목표로 해서 이번에 만든 거거든요. 임상 그래서 FDA 통과한 건데 저 비소세포 폐암 치료 중에 어떤 걸 치료하는 거냐면 EGFR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상피세포 성장인자. 그러니까 세포가 성장하는 인자예요. 근데 얘가 정상적이면 뭐 성장하겠죠. 적절하게. 성장했다 안 했다 성장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스위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는요 성장할 때 해주고 뭐 단백질 같은 거 성장할 때 딱 해주고 야 그만 성장해 그럼 저거 버튼 눌러서 꺼버립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해줘요. 과다 세포가 발현되지 않게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저게 이제 정상적인 세포입니다. EGFR이. 근데 돌연변이가 발생하잖아요. 저 기능이 작동 안 하고 그냥 계속 스타트 버튼이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스타트 버튼이 눌러져 있으니까 이 세포가 과다 증식이에요. 막 그냥 세포가 과다 증식. 누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피세포 성장 인자가 그냥 미친 듯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유발됩니다. 저게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저 돌연변이에 의해서 폐암에 이제 걸리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게 EGFR이 이제 그런 거고 저걸 타겟으로 해서 만드는 게 바로 타그리소. 또 이번에 유한양의 존슨앤존슨 렉나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EGFR의 돌연변이 종류가 3개예요. 이름 좀 어렵죠.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엑손 19, 엑손 21, 엑손 20, T790 이 3개가 있는데 엑손은 단백질 발현과 관련이 있는 뭐 DNA V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 뒤에 있는 거 뭐 결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돌연변입니다. 근데 요 2개 있죠. 앞에 2개가 전체 80에서 90% 정도 돼요. 근데 저거는 치료제가 있어요. 이미 예전부터 기존 치료제 표적 항암제 개발해서 쟤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표적이 뭐죠? 쟤만 찾아. 유도 미사일처럼 야 쟤 찾아가서 없애. 이거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요거를 기존 옛날 치료제가 옛날에 폐암 치료제가 타그리스 전에 저 2개를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통해서 이제 폐암을 치료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내성이 생긴 거예요. 제가 내성 설명해드렸죠. 이게 안 받는 거죠. 안에서 세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약이 효능이 없어요. 효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저거를 이제 투입을 하다 보면요, 몸이 내성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이 약에 적응을 해서 암세포가 저걸 피해 다니는 거죠.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방패막이. 지난 시간에 내성 설명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2개를 없애는 이 유도 미사일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성.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암에 걸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EGFR 있죠. 여기 남아있는 거 T790M 있죠. 얘는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얘가 저 표적 함양제로 죽은 암세포 있죠. 표적 함양제가 갔으니까 이제 암세포 죽었죠. 거기를 다시 얘가 차지해서 암을 유발시킨대요. 그러니까 암이 다시 생겨버려요. 재발하는 거죠.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힘든 일이죠. 암세포 죽여놨더니 또 저게 와가지고 내성 생기고 저게 그 죽어있는 암세포를 차지해서 저 돌연변이가 다시 그러면 얘만 없애면 되잖아요. T790M 그죠? 얘를 없애면 돼. 그래서 타그리소는 그걸 목표로 해서 만든 거예요. 야, 쟤 없애자. 그래서 2013년도에 타그리소가 T790M이라는 저 돌연변이를, 그러니까 이 3개는 돌연변입니다.
저거를 이제 타겟팅해서 임상을 했는데 효능이 확인된 거예요. 효능이. 예. 그래서 혁신신약 지적냈고, 아니 이거 좀 되게 의아하죠. 임상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승인 받았어요. 10년 걸리는데. 왜? 입증이 되니까. 그래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된 거죠. 그래서 예, 뛰어난 제품, 기존 제품보다 뛰어나면 FDA가 편의를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FDA를 뭐 저승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까다롭긴 하지만 이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 우선 승인도 해준다.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폐암 한번 또 배워보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폐암은 EGFR이 있고 저게 돌연변이가 3가지 종류, 예, 3가지 종류의 돌연변이가 있고 저 돌연변이가 이제 이 중에 2개는 비중이 커요. 근데 쟤네를 이제 죽이는 폐암 치료제는 예전에 있었는데 내성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고, 그리고 저 죽어있는 암세포에 얘가 대신 발현을 합니다. T790M 이 돌연변이가. 그래서 암이 다시 재발하니까 그걸 막자. 그래서 그것만 타겟팅해서 타그리수고 내놓아서 대박이 난 거죠. 그렇게 빨리 승인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파트 3는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제가 기업 분석은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기업은 또 가져오고, 다음에도 아직 FDA 얘기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또 내용들이 남아 있으니까 또 파트 4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약바이오의 진짜 기초 지식은 좀 다 배워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